안녕하십니까. 제7주차 특수교육학개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장의 자폐성 장애아동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자폐성 장애의 정의, 자폐성 장애의 분류, 자폐성 장애의 원인 및 출현율, 자폐성 장애아동의 판별 및 검사,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성, 자폐성 장애아동 통합교육과 사례,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순서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폐성 장애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장애 등이란 특수교육법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복지법에서는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자 합니다. 현재 또는 과거 병력상 다양한 맥락에 걸쳐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인 결함으로 다음의 세 가지 모든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정서적 상호성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비정상의 사회적 접근, 관심사, 정서, 감정, 반응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서 주고받는 대화가 실패한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시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족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되어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행동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언어와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통합이 어려운 경우, 눈맞춤, 바디랭귀지의 이상함, 제스처의 이해, 사용의 결함, 얼굴 표정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부족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관계 형성과 유지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어울리도록 하는 행동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 상상놀이를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시도록 하죠. 현재 또는 과거 병력상 제한되고 반복적인 패턴의 행동, 관심, 활동들로 다음의 것들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상동적인 반복적인 근육운동, 사물이나 말의 사용, 예컨대 단순한 상동운동, 장난감 줄 세우기, 사물 던지기, 반향어, 특이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일관된 동일성, 일상생활에 대한 완고한 고집,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에 의식화된 패턴이 있는 경우. 예컨대 작은 변화에도 극도의 고통, 전환의 어려움, 경직된 사고 패턴, 인사의식, 매일 같은 길을 가거나 같은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세 번째, 비정상적인 강도 또는 몰입이 매우 제한되고 고정된 관심사가 있는 경우. 예컨대 평범하지 않은 사물에 대한 매우 강한 애착이나 집착,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계속적인 관심사가 있는 경우. 네 번째 보면은 감각 자극에 과도하게 민감하거나 둔감함 또는 환경의 감각적 측면에 평범하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 예컨대 통증, 온도 등의 분명한 무관심, 특정의 소리나 문양에 이상한 반응, 사물에 대한 과도한 냄새를 맡거나 만지기, 빛 또는 움직임에 대한 과도한 흥분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심각도에 대한 세분화로서 심각도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손상 및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근거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을 보시면은 초기 발달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만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야 비로소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거나 이외 학습한 전략을 사용해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증상의 사회적, 직업적 또는 현재 기능 중 여타의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유익한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이러한 장애가 지적장애, 지적발달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함께 진단 내리려면 예상되는 일반적 발달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네,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5를 통해서 발표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용어는 자폐성 장애 범주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던 자폐 장애, 야스퍼거 장애, 레트 장애, 소화기 붕괴성 장애,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 장애를 1년의 연속된 선상에서 심각도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의미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폐성 장애 분류를 보면 DSM-4-TR 이건 전문가 용어로 만들어진 편람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히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야스퍼거 증후군인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심한 장애를 나타내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또는 활동을 나타내는 경우. 세 번째는 아동기 붕괴성 장애. 2년간 정상 발달한 후 여러가지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퇴행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레트 장애로서 정상적인 태학이나 주상기를 가지며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특정한 결함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 장애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이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이 전반적으로 심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번째는 자폐성 장애 분류에서 보면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제한적이고 반복적 행동을 나타내는 특성의 정도에 따라서 심각도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준 3을 보면 매우 상당한 수준의 도움을 필요한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의 사용에 대해서 심각한 장애,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한적인 반응만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이해 가능한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은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특이한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매우 직접적인 사회적 접근에만 반응한 경우입니다. 또 제한적 반복적 행동을 측면을 보면 행동의 경직, 변화를 극도로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제한적 반복적 행동이 모든 영역에서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큰 고통, 어려움이 초점 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준 2를 보면 상당한 도움을 필요한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 면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현저한 결손, 적합한 도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장애가 명백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의 제한적인 시작, 타인의 사회적 접근에 대한 감소되거나 비정상적인 반응이 있는 경우, 예컨대 간단한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상호작용은 특정 흥미에 제한되고 현장의 특이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한적 반복적 행동 면에서 행동의 경직, 변화를 어려워함 또는 다른 제한적 반복적 행동이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확실하게 흔히 나타나고 다양한 맥락에서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큰 고통, 어려움이 초점 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준 1을 보면 도움을 필요한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 면에서 적합한 도움이 없다면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손은 뚜렷한 장애를 초래함,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어려움, 타인의 사회적 접근에 대해서 비전형적이고 성공적이지 않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감소된 흥미가 나타남. 예컨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친구를 만들는 시도가 특히 성공적이지 않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 반복적 행동 면에서 보면은 행동의 경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맥락에서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또 활동사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SM-4-TR 그 전문가들이 이제 기존에 분류한 자폐 범주성 장애를 5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했죠.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달리 분류되어 있는 전반적 발달 장애로 5가지로 분류한 바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DSM-5가 등장하면서 그 심각도 수준을 수준 1, 수준 2, 수준 3로 개념을 좀 더 공고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폐성 장애 원인 및 출현율을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원인 측면인데요. 선천적 요인, 신경학적, 생화학적 불균형, 뇌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 요인은 페닐케토누증, 불이대사장애, 납중독, 갑상선 기능항진증, 결정경화증 등의 이러한 대사장애 및 신체질환 풍진, 헤르페스 뇌염 등의 감염으로 인한 뇌 손상. 두 번째 신경학적인 생화학적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신경학적 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과다함량, 높은 수준의 생체 자연 합병물질 생성으로 타인과의 상호적 의지가 낮은 경우. 세 번째는 뇌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대뇌 구조 기능 담당 영역의 전두엽의 이상과 좌측뇌가 작고 우측뇌가 크거나 외부 정보에 대한 뇌 기능적 반응 활동 이상으로 인해서 주력 결핍 및 어느 능력의 강박적 행동이 출현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현율을 살펴보시면요. 자폐성 장애 인구는 인구 10,000명당 4, 5명 정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0년대 이후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여 현재 세계 인구의 1% 정도가 자폐성 장애로 추정됩니다. 남녀 발생 비율은 4대 1 정도 현격하게 남성이 높고요.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의하면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1,985명으로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12.5%를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자폐성 장애 등 판별 및 검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별 및 진단 기준입니다. 다음 표에 근거한 것처럼 1급, 2급, 3급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제1급은 ICD,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제10차 내용을 보면 전반적 발달 장애, 자폐증으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 지수가 70점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전반적 발달 척도 점수가 20점 이하인 사람을 제1급이라고 합니다. 제2급은 ICD 10의 기준, 진단 기준에 따른 전반적 발달 장애, 자폐증으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냐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서 전반적 발달 척도 점수가 21에서 40점인 사람을 제2급이라고 합니다. 제3급은 제2급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 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에 의해서 전반적 발달 척도 점수가 41에서 50점인 사람을 제3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폐성 장애의 판별을 위한 진단 기준을 보면은 다음 같은 측정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불러도 대답이 없다.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가 불가능하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또래와 놀지 못한다.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표현 언어가 없다.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다.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자해적인 행동을 한다. 한 가지 장난감에 집착한다. 가구의 위치를 옮기면 불안해한다. 같은 결로만 가려고 한다. TV에서 광고만 보려고 한다. 밖으로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가버린다. 머리 크기가 작다. 눈을 맞추지 않는다. 손을 비틀거나 신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모든 물건을 입에 집어넣는다. 생후 1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혼자 말을 하는데 대화는 하지 못한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폐성 장애 선별 체크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교육 방법을 받아지 않는다. 위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흔히 물체를 돌리는 버릇이 있다. 얼러 주어도 반응이 없다. 눈을 맞을 수가 없다. 쌀쌀 맞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엉뚱한 상황에서 소리내어 웃거나 킥킥댄다. 고통에도 반응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가겠니? 라고 물으면 가겠니? 라고 대답한다. 이상한 노래에 집중한다. 공을 차지 않고 그냥 가지고 논다. 다른 아동과 잘 지내지 못한다. 대소근육 운동의 기능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일상 습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신체적으로 과다 혹은 과소 활동을 보인다. 별 이유 없이 성질을 부리거나 운다. 마치 귀머거리처럼 행동한다. 몸짓으로 욕을 나타낸다. 물체에 불필요한 집착을 한다. 학문적 관점의 판별 및 검사 도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동기 자폐 평형 적도, 이화 자폐 아동 행동발달 평가도구, 한국자폐증 진단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기 자폐 평균 적도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정신학 연구소에서 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김태령과 박남규 번역했습니다. 구성 영역은 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개념, 의사소통, 사회관계, 모방, 감각 및 정서 반응 등 숙제 문항으로 구성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30점에 36.5점 이상이면 경증이고 37에서 6점이면 중증입니다. 두 번째 이와 자폐아동 행동발달 평가 도구를 보면 일본 동경 정신의학 연구소에서 제작이 됐는데 1세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척도와 비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도는 식사습관, 배설습관, 수면습관, 착탈의, 위생, 놀이, 집단에서의 적응, 대인관계, 언어, 지시따르기, 행동, 운동성, 안전관리 총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척도 문항의 경우에 수면습관, 놀이, 운동성, 감정편, 감각습관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폐증 진단검사는 강혜영과 윤천이 DSM-4-TR과 길렴 자폐 평정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표준한 겁니다. 3에서 21세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상도행동,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의 3개 하위 검사로 구성이 되고요. 하위 검사마다 14개의 문항으로 총 42개의 문항 구성되는데 표준점수가 13에서 14점이 경증이고 표준점수 15에서 16점이면 중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입니다. 한국 특수교육학회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구어적 행동, 예컨대 눈맞춤, 표정, 몸짓의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연령에 적합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즐거움, 관심, 성취 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거나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성이 결여됐거나 발달 수준의 적절한 가상놀이와 사회적 모방놀이가 결연된 경우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의 특성을 보면 말을 하지 못하거나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 말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적인 수단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는 경우, 말을 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언어를 사용하거나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적인 반복 행동과 특정 관심 부분인데요. 제한된 영역이 지나치게 강도 높은 독특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 특정 비기능적인 일과나 의례적인 행동에 융통성이 없이 집착하는 경우, 사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착을 보이는 경우, 자해행동, 공격행동, 텐드럼, 지나친 떼쓰기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감각자극에 대한 처리 및 반응이 독특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의 인지 및 감각적 특성 측면을 보면 먼저 인지적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 아동은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며 새로운 학습 기술을 습득하는데 일반학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약 70%에서 80%는 지적 장애 지능을 나타내지만 약 10%는 서번트 증후로 해서 특정 영역에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각적 특성으로서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감각적 특성은 신경학적 체제가 일반 아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적 정보 처리를 하게 되어 행동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 아동 통합교육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교육입니다. 성공적인 일반적인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자폐성 장애가 지니는 사회적 발달의 일탈적 경험이라는 장애 특성에 따라서 개별 아동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는 개별화 통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 환경의 사회적 맥락과 활동이 환경 중심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통합 환경 내 성인과 또래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학급의 담임교사의 적절한 역할은 통합교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자폐성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기의 통합의 경험이 시작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성공의 교육, 통합교육 지침을 보면 시각과 청각의 조화를 분명히 한다.
어떤 과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규칙에 대해서 명확히 지도를 한다. 과제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준다. 교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다. 과제와 청각 메시지를 연결짓는다. 아동 역할을 분명히 한다. 과제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지식을 일반화하고 사전 지식을 활용한다. 기회를 반복하여 준다. 두 번째는 통합교육 실제적 지도 방안인데요. 어,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또 학업 수행과 교실의 행동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예컨대 이제 아동이 본인이 흥미가 없으면 몸을 계속 앞뒤로 흔들거리는 경우 이때 교사는 아동 행동을 무시하거나 몸을 흔들지 말라고 지시하고 대안책은 왜 아동이 몸을 흔들거리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행동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또래를 활용해서 또래가 아동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고 또래 수용을 격려하거나 지지해 줍니다.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예컨대 아동이 운동장에 항상 또래들과 상호작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때 교사는 혼자 있는 것을 본인이 좋아서 그런가 생각하고 대안책은 아동에게 또래와의 놀이 접근 묻는 것을 가르치고 한두 명의 또래와 놀이하는 기술을 가르치면 됩니다. 이때 이제 또래와의 활용 측면에서 아동을 이해하는 또래와 짝을 지어줍니다. 세 번째 학업 수행면에서 예컨대 아동이 학습 속도가 느리고 단순한 개념을 배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때 교사는 기대와 요구를 다소간 낮추고 대안책으로 추상적 개념을 가르치는데 시각적 이미지나 음악을 활용합니다. 또는 또래를 활용해서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과 함께 또래 튜터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교실에서의 행동 측면을 보면은 예컨대 아동이 시끄럽거나 혼란스러운 활동에 적대적인 태도가 되는 경우 이때 교사는 도서실에 혼자 있도록 보내게 되고 대안책으로서 상황 이야기를 통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는 또래를 활용해서 학급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상황 이야기를 만들도록 또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합교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이 14세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한 해 유예시켜서 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자폐증을 지닌 아동은 한 가지 이상의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진석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간단한 요구하기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아동입니다. 하루 종일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정리되어 있는 물건을 자기만의 규칙대로 옮겨놓거나 서로 턱을 치는 상동 행동을 하고 가끔씩 교사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톱을 꼬집거나 소리 지르는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동입니다. 처음엔 진석이는 무의미하게 발을 올려서 풍선을 툭 차는 행동을 보이고 그 다음에 풍선에 발을 맞추고 시선을 풍선에 고정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며 그 다음에는 활동으로 친구들과 물풍선을 이용한 주고받기 체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풍선을 이용한 활동에 익숙해진 뒤에 운동장에서 공을 이용한 피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반화과 함께 학습하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통합교육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중증의 무발화인 자폐증 소녀 칼리는 키보드 타이핑이라는 AAC 보안대체 의사통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통이 가능했는지 미국 ABC 방송에 방송되면서 화제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칼리는 말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상징체계 등을 수용하고 전달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그런 아이입니다. 칼리는 주변 세상과는 늘 단절되어 있고 걷거나 앉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칼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칼리를 교육시키고 치료를 시켰습니다. 칼리의 부모는 수년 동안 수천 시간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칼리가 보이는 진전은 지켜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칼리가 11세가 되는 해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으로 컴퓨터 앞으로 다가간 칼리는 헬프라고는 단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이라도 세상과 의사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환경중심 의사통 중재교수법으로서 먼저 아동중심 시범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에서는 교사는 우선 아동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다가 그 물건이나 행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의 적절한 언어를 시범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반응 요구 후 시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시범 기법에서 같이 아동과 교사가 함께 활동하다가 아동의 언어적인 반응을 구두로 요구해 본 후에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지연 기법이 있는데요. 시간 지연 기법은 교사가 아동과 함께 쳐다보거나 활동하다가
아동의 언어적 반응을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동이 말해야 하는 상황임을 눈치채고 말을 하게 되면 그에 적절하게 교정 또는 시범을 보이는 기법입니다. 네 번째, 우발학습 기법인데요. 아동의 생활 환경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기회 또는 언어학습의 기회를 이용해서 언어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 교수법이 있습니다. 교사는 아동의 발달 수준과 기능적인 기준을 근거로 가르칠 목표 행동을 선정하게 되고요. 의사소통 기술을 교사함에 있어서 진보된 언어 형태를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언어 및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사용을 강조하게 되며 또래와 사회적 관계 장면에서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교육 대상이 자폐성 장애의 아동으로 제한돼서 안 되며 아동 주변의 모든 사람이 촉진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로 포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안대체 의사소통 체계 교수법입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 체계 교수법은 1950년 말부터 창의적인 전략과 재료를 대안으로 개인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심볼, 상징, 에이드, 보조도구, 스트레치즈 앤 테크닉, 전략 및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교환 의사소통 체계 교수법은 자폐성 장애아동이나 성인이 손쉽게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이며 교수 방법은 자기가 요구하는 물건의 사진을 의사소통 상대자에게 보여주면 상대자는 사진과 일치된 물건을 건네주는 직접적인 피드백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각통합 심리운동을 통한 교수법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자발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한 감각통합과 심리운동은 의사소통의 기회, 사회성 증진, 뇌발달의 인지학 활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